그녀의 가려진 입술에서 숨이 막힌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손은 살인자의 팔을 움켜쥐려 허우적댔다. 그리고 끔찍한 몸부림이 이어졌고 화려하게 치장한 값비싼 장식으로 희생자의 몸부림은 더욱 끔찍해 보였다. 최초의 법의학자 손다이크. 어느 방탕자의 로맨스. 눈 깜짝할 사이에 2025년도 반이나 지나갔네요. 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6월입니다. 이 책 들어봤니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올해도 5, 6월을 감기와 함께 보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 에어컨 바람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오늘은 법의학자 손다이크 박사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최초의 법의학자 탐정 손다이크 박사의 독특한 추리 구성이라고 해도 좋을 역추리 구성, 즉 사건의 진실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파티장에 나타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래전 연인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는 당연히 손다이크 박사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독자는 다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을 박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낼지 기대되는 어느 방탕자의 로맨스. 오늘은 1부 먼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일부 초대받지 않은 손님. 여름해가 저물어가는 긴 여명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시간, 야외복 차림에 얇은 오버커트를 걸친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쾌적한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마차나 자동차에 추월당하기도 했는데 차에 탄 사람들이 입은 화려한 복장을 보고 그들의 목적지를 예리하게 추측하곤 했다. 그의 목적지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제법 넓은 부지 안에 자리 잡은 저택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저택을 방문하게 된 특이한 상황으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자전거 속도는 점점 더 느려졌다. 그 저택의 이름은 윌로데일이었으며 오늘 밤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었다. 여러 달 동안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문지기 오두막 옆에 표지판이 방치된 저택의 상태를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저택의 모든 방마다 깃발과 장식천이 걸렸고 바닥은 왁스로 윤을 내거나 카펫으로 덮였으며 다시 한번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오갔다. 왜냐하면 오늘 밤 레인즈포드의 아가씨들이 파티를 열었기 때문인데 주최자는 윌로데일의 주인 헨리웰 양이었다. 성대한 행사였다. 저택은 크고 웅장했으며 많은 미혼 여성이 참석했고 그녀들의 지갑은 두둑했다. 초대된 손님들 다수가 유명인이었는데 그 중에는 다름 아닌 제우비 채터씨 부인도 있었다. 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채터 부인은 아름다운 미국인 미망인으로 탐욕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재산은 평범한 사람들의 계산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때문에 그녀가 착용한 다이아몬드는 그녀를 초대한 저택의 주인에게는 자랑거리였지만 동시에 질투와 불안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화려함에도 자전거를 탄 남자는 주저하듯 느린 속도로 윌로데일로 접근했다. 마침내 도로 모퉁이를 지나 저택 현관문이 보이자 그는 망설이며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그는 지금부터 위험한 일을 하려던 참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단 내리기를 주저했다. 사실 그는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파티에 참석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입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설명이 필요할 듯 싶다. 어거스터스 베일리는 그의 재주로 생계를 꾸려갔다.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정말 어리석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어느 정도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기꾼이 되는데 특별히 뛰어난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거스터스 베일리는 자신의 재주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큰 재산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모험은 레스토랑 테이블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와 부주의하게 내려놓은 초대장이 메뉴로 능숙하게 가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어거스터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텔 세실의 편지지 중 하나를 꺼내 제프리 해링턴 베일리라는 이름으로 수락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많은 손님이 있었고 파티 주최자는 파티 경험이 부족한 아가씨라는 데 기대를 걸었으며 초대장을 꼭 보여줄 필요는 없었지만 손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이 있을까봐 걱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초대받지 못한 사실을 들킨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점점 불안해하며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금의 불안감에 더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양심이 따끔거렸다. 그는 한때 보병연대에서 장교였던 적이 있었다. 물론 올해는 아니었다. 그의 재치가 동료 장교들에게 너무 과했던 탓이었다. 그는 한때 이런 모임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도둑이 되어 가짜 이름으로 몰래 들어오려 하고 있고 하인들에게 망신당한 채 쫓겨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가 주저하며 서 있는 사이 도로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이내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졌다. 곧이어 마차 램프 불빛이 길 모퉁이를 돌아 비쳤고 뒤를 이어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강렬한 빛이 비쳤다. 한 남자가 관리실에서 나와 현관을 열었고 베일리는 용기를 내어 두 손으로 자전거를 밀며 진입로를 올라갔다. 절반쯤 올라갔을 때 그곳은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네이피어 자동차 한 대가 윙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 차에는 젊은 남자들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 좌석 등받이에 앉거나 서로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베일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해 자전거를 빈 차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외투 보관소로 급히 향했다. 젊은 남자들은 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베일리가 들어서자 그들은 신나게 외투를 벗어 탁자 위에 던지고 있었다. 베일리도 그들을 따라했고 그들과 함께 응접실에 들어가려고 정신없이 서둘렀다. 그는 보관증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 당황한 하인이 그의 모자를 다른 남자의 외투와 함께 넣고 같은 번호표를 붙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드버리 소위, 바코존스 대위, 스파커 대위, 왓슨 씨, 골드 스미스 씨, 스마트 씨, 해링턴 베일 씨. 어거스터스는 장교 그룹에 끼어 당당한 척하며 안으로 들어섰지만 속으로는 겁을 먹고 있었다. 주최 측 아가씨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하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채터 부인, 크럼플러 대령. 모든 시선이 새로 도착한 손님들에게 쏠리자 어거스터스는 정중히 인사하며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다. 결국 그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람이 많은 쪽으로 이동해 주최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금방 잊어버릴 거로 생각한 그는
곧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으며 뭐라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켜도 괜찮을지 고민하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손님들 사이로 채터 부인이 주최자 여인과 악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어거스터스는 경악했다. 그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었고 채터 부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연대 파티에서 함께 춤을 추었던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미국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소위였던 시절, 그러니까 그의 군복을 벗게 만든 카드 사건이 있기 전의 일이었다. 그는 기억했다. 사랑스러운 얼굴의 미국 소녀와 그는 서로 끌렸고 여러 번 춤을 추었으며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후 그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 그녀가 있었다.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유명 인사였다. 게다가 맙소사, 다이아몬드 보석이라니.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사기꾼으로 군중 속에 숨어 목걸이를 훔치거나 헐거운 브로치를 슬쩍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그를 알아볼지도 모른다. 왜 못 알아보겠는가? 그도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는데.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베일리는 잔디밭으로 빠져나가 담배를 피우며 걸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든 또 다른 남자가 생각에 잠긴 채 왔다 갔다 하며 열린 창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방 안을 힐끗거리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두 번 그를 지나쳤을 때 낯선 남자가 멈춰서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같은 밤은 밖이 제일 좋죠. 그가 말했다. 아는 벌써 덥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춤추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예전만큼 즐기진 않아요. 베일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자기 담배를 탐내는 듯한 남자의 표정을 보고 담배 케이스를 꺼내 권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낯선 남자가 담배 케이스를 탐욕스럽게 집으며 외쳤다. 착한 사마리아인이군요. 제 케이스는 외투에 두고 와서요. 담배가 피우고 싶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만족스럽게 담배를 들이마시고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어린 아가씨들이 파티를 꽤 잘 치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집이 비어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안 그래요? 저는 아직 둘러보지 못했어요. 방금 도착했거든요. 베일리가 말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구경하러 가볼까요? 친절한 낯선이가 말했다. 술도 한잔하고요. 기분이 좀 나아질 겁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요. 저를 초대한 주최자도 아직 보이지 않네요. 그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내 딸도 이 파티를 주최한 아가씨 중 한 명이니까. 내 이름은 그레인비입니다. 술 한잔하고 나서 딸에게 당신의 파트너를 찾아달라고 하죠. 물론 춤추는 걸 좋아한다면요. 한두 곡 정도는 출 수 있죠.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요. 하지만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건 좋지 않겠죠. 물론이죠. 그레인비가 유쾌하게 동의했다. 사람은 느끼는 만큼 젊어지니까요. 이제 마시러 가볼까요? 그리고 내 딸도 찾아봅시다. 두 남자는 담배꽁초를 버리고 음식과 음료가 준비된 곳으로 향했다. 파티에 준비된 샴페인은 가벼웠지만 마시다 보면 꽤 취기가 올랐다.
어그스터스와 그레인비는 이 사실을 알고 신중했지만 와인 몇 잔에 샌드위치를 몇 조각 먹고 나니 베일리는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최근 그의 식단은 초라했었다. 그레인비 양은 만나고 보니 17살쯤 된 금발의 순진한 소녀로 주최자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베일리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매력적인 부인과 함께 군중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이 낯선 경험이 불러일으킨 감정은 그를 놀라게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비열한 속임수와 범죄를 오가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소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궁지에 몰리면 도둑질까지 하며 사기꾼들과 악당들 그리고 저급한 인간들과 어울렸다. 도박도 하고 돈을 빚지고 구걸도 하고 필요하면 훔치기도 했으며 항상 푸른 제복을 입은 경찰을 경계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한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러나 잊혀졌던 환경 속에 들어와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방과 리듬감 있는 음악, 반짝거리는 보석들,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발소리와 값비싼 드레스의 바스락거림, 정직한 신사들과 아름다운 숙녀들의 움직임 속에서 부끄러운 세월은 마치 사라진 것 같았고 끔찍하게 끊어졌던 인생의 실타래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이 사람들은 본래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최근까지 어울렸던 초라한 악당들은 그저 길에서 만난 이방인이었을 뿐이었다. 음악이 끝나자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파트너를 한 장교에게 넘겼고 다시 한번 다과실로 가볼까 생각하던 중에 그의 팔에 가벼운 손길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섰다. 팔에 닿는 손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사람은 무표정한 사복 경찰이 아니었다. 단지 한 여성이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채터 부인과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긴장한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대담함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를 잊으셨죠?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지만 어거스터스는 열정적으로 부정하며 말했다. 아니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의 이름은 잊었지만 포츠머스 댄스 파티는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적어도 당신의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늘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네요.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저도 그날 밤과 우리가 나눈 모든 멋진 이야기를 자주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때 무척 멋진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정말 오래전 일이었죠? 그렇죠. 어거스터스가 진지하게 동의했다. 정말 오래전 일이었죠. 하지만 당신을 보니 마치 지난 계절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머, 그녀가 외쳤다.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으시네요. 그때는 아첨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녀는 부드럽게 책망하는 투로 말했지만 예쁜 얼굴이 살짝 붉어졌고 마지막 문장에는 묘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아첨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터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월이 당신에게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놀랐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이지만 남자에게 흰머리가 뭐 대수겠어요? 그저 계급장 같은 거죠. 코트 옷깃에 있는 장식이나 소매 레이스처럼 승진의 단계를 표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대령쯤 되셨겠죠? 아닙니다. 어거스터스는 빠르게 대답하며 살짝 얼굴을 붉혔다. 몇 년 전에 군대를 떠났어요. 어머나,
안 됐네요. 채터 부인이 외쳤다. 그 이야기는 꼭 듣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제 파트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춤을 한 곡 추고 나서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아, 그렇군요. 해링턴 베일리가 말했다. 그리고 감정에 빠져 덧붙였다. 제 이름은 롤런드입니다. 롤런드 대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채터 부인은 기억하지 못했고 이렇게 말했다. 6번째는 어때요? 그녀는 프로그램을 펼치며 물었다. 어거스터스가 동의하자 그녀는 그의 임시 이름을 적으면서 만족스럽게 말했다. 우리 앉아서 진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세요. 자유의지와 개인적 책임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도요. 예전에 아주 고상한 이상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상이란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닳고 약해지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거스터스는 우울하게 동의했다. 삶의 고된 시간은 화려한 금박을 벗겨내고 중년이 되면 좀 더 낡아지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지기 쉽죠. 그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그건 실망한 이상주의자의 태도예요. 당신은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해줄 이야기를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6번째인 거 잊지 마세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려한 모습으로 떠나갔다. 그 모습은 솔로몬이 온갖 영화로 치장해도 그녀와 비교하면 평범한 금덩어리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 낯선 손님과 미국의 유명한 미망인 사이의 대화는 분명 친근하고 익숙해 보였으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베일리는 자신을 감싼 영광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을 해링턴 베일리에서 롤런드 대위로 숨긴 것처럼 본능적으로 대중의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왔다. 그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사소한 물건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여기에 온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이곳의 분위기는 그에게 불리했다. 기회가 없었거나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의 야외복에 준비한 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즐거운 파티와 훌륭한 식사가 그가 얻을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결백하다 해도 사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으며 언제든 사기꾼으로 쫓겨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리고 미망인과의 재회가 이 가능성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그는 잔디밭으로 나갔는데 그곳은 사방이 비탈길이었다. 마지막 춤이 끝난 뒤 더위를 식히던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있었고 방에서 흘러나온 빛이 창문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 중에는 친근한 그랜비의 모습도 있었다. 어거스터스는 재빨리 밝은 곳에서 벗어나 우연히 발견한 어둡고 좁은 길을 따라 숲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두 개의 요정 램프로 밝혀진 담쟁이 덩굴로 덮인 아치에 도착했다. 그 아치를 지나 이어지는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은 나뭇가지에 걸린 색색의 램프가 있어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다. 이미 그는 사람들과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다. 오히려 이 쾌적한 은신처가 텅 비어있는 것이 놀라웠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커플들이 은밀한 곳을 원한다면 저택의 빈 방과 복도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한동안 좁은 비탈길을 내려가니
시골풍 계단이 나타났고 계단 아래에는 두 나무 사이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벤치 앞에는 곱게 뻗은 테라스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땅이 잔디밭 쪽으로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더 경사져 있었는데 주변은 나무와 덤불로 덮여 있었다. 베일리는 벤치에 앉아 채터 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 벤치는 누름나무 줄기 일부가 등받이로 만들어져 편안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은빛 케이스를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불만족스러운 과거와 아쉬웠던 것들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를 곱씹었다. 파티장을 가득 채운 세련되고 잘 차려입은 남자들과 우아한 여인들 사이를 막 빠져나온 그는 버몬지에 있는 초라한 그의 아파트를 떠올렸다. 가난하고 불결한 곳, 높은 공장들의 큰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로 더러운 곳, 끔찍한 차이였다. 진실로 죄인의 길은 꽃길이 아니었다. 그가 사색에 잠겼을 때 위쪽 길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길을 따라 더 걸어가기로 했다. 덤불 속에서 혼자 배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길 아래쪽 어디선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케이스에 다시 넣고 벤치 뒤로 돌아가 피하려 했지만 그곳에서 길은 끊어졌고 그 너머로는 덤불로 덮인 경사로가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와 여자의 드레스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새로 오는 사람들과 마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벤치 뒤 나무에 바짝 붙어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 중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어요. 치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투 보관소에 가서 제 벨벳 가방을 달라고 하세요. 그 안에 클로로포름 병과 손뭉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혼자 여기에 두고 갈 순 없어요, 채터 부인. 그녀의 동반자가 말했다. 지금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채터 부인이 말했다. 클로로포름이 필요해요. 그러니 착한 소녀처럼 빨리 가서 가져와요. 여기 번호표예요. 젊은 장교의 발소리는 멀어져 갔고 길을 따라 다가오는 커플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베일리는 이 어처구니 없고 불편한 상황을 저주하며 그들이 다가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는 간간히 들려오는 채터 부인의 신음과 그녀의 몸이 앞뒤로 흔들며 벤치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젊은 장교는 임무를 빠르게 처리했고 불과 몇 분 만에 베일리는 그가 위쪽 길을 따라 달려오는 소리와 이어서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채터 부인이 말했다. 바람처럼 달려왔나 봐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여기에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채터 부인이 장교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여긴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음 춤은 왈츠니까 당신도 파트너를 찾아야죠. 정말 혼자 있고 싶다면... 젊은 장교가 말을 이었지만 채터 부인이 다시 끼어들었다. 물론이죠. 치통을 치료해야 하니까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친절에 감사해요. 장교는 불평하듯 중얼거리며 천천히 물러났고 베일리는 그가 마지못해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정적에 내려앉았고 종이의 바스락거림과 병뚜껑을 따는 소리가 크고 또렷하게 들렸다. 베일리는 입을 살짝 벌리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무에 기대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은 자신을 저주하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들키지 않고는 이곳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여자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나무 가장자리 너머로 손뭉치를 쥔 손이 나타났다. 그 손은 벤치 위에 솜을 내려놓고 조금 떼어내어 작은 공 모양으로 말았다.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손목은 넓은 팔찌가 둘려 있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요정 램프의 빛이 반지와 팔찌에 비쳐 여러 빛깔로 반짝였다. 손은 사라졌고 베일리는 벤치 위에 놓은 손 뭉치를 응시했다. 그러다 손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는데 부드럽게 벤치에 내려놓고 병마개를 옆에 두었다. 다시금 보석이 여러 빛깔로 반짝였다. 베일리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손이 다시 보이지 않았지만 베일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나무 뒤로 얼굴을 내밀었다. 여인은 몸을 뒤로 기댄 채 머리를 나무 줄기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베일리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티아라의 커다란 보석이 그의 바로 눈앞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려한 목걸이가 보였고 가슴 위에서 불빛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은 눈부신 장식품으로 가득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강하게 고동쳤다. 식은땀이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이를 악물었다. 치명적인 두려움, 끔찍한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과 의지를 앗아가는 끔찍한 충동의 두려움이. 침묵은 깊었다. 여인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코르셋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숨을 참다 못해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때 밤 공기를 가르며 어디선가 희미하고 몽환적인 왈츠 음악이 들려왔다. 무도회가 시작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 외딴 곳의 고독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베일리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기 손목을 움켜쥐고 그를 파멸로 끌고 가려는 보이지 않는 힘에서 도망치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떨리는 손이 벤치를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나왔다. 아무 소리도 없이 손은 솜을 움켜쥐었고 소리 없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이 앞으로 나아갔다. 손가락은 뱀처럼 유리병을 감아쥐고 벤치에서 들어올려 그림자 뒤로 사라졌다. 몇 초 후 손이 다시 나타나 병을 제자리에 놓았다. 병은 반쯤 비어있는 상태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왈츠의 규칙적인 리듬이 고요한 밤공기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여인의 숨소리와 맞물렸다. 다른 소린 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무덤 같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갑자기 숨어있던 베일리는 벤치 뒤로 몸을 내밀었다. 손뭉치는 이미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여인은 마치 조는 듯 뒤로 기대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손뭉치가 그녀의 얼굴을 눌렀고 그녀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가슴 쪽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가려진 입술에서 숨이 막힌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손은 살인자의 팔을 움켜쥐려 허우적댔다. 그리고 끔찍한 몸부림이 이어졌고 화려하게 치장한 값비싼 장식으로 희생자의 몸부림은 더욱 끔찍해 보였다. 그런데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단지 억눌린 숨소리와 실크 드레스 스치는 소리, 벤치의 삐걱거림, 병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왈츠의 꿈결 같은 속삭임만이 들릴 뿐이었다.
몸부림은 짧았다. 보석으로 장식된 그녀의 손이 축 늘어졌고 머리는 구겨진 셔츠 앞자락 위로 힘없이 꺾였으며 그녀의 몸은 서서히 벤츠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베일리는 천천히 그녀의 머리를 움켜쥔 채 벤츠를 넘어가 여인이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려앉자 손뭉치를 치우고 그녀 위로 몸을 굽혔다. 몸부림은 끝났다. 순간의 광기는 빠르게 사라졌고 죽음 같은 공포가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휩싸여 그녀의 부풀어 오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친근하게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저지른 짓이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열한 실패자였다. 그런 그에게 이 친절한 여인은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의 존재를 기억하며 소중히 여겨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를 죽였다. 그녀의 보랏빛 입술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행위에 극심한 후회를 느꼈고 참담한 회한의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축축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저주받은 자의 절규처럼 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보석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가 저지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의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길 건너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를 정신 차리게 했다. 그를 사로잡았던 막연한 공포는 이제 실체적인 공포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축 늘어진 시신을 길 가장자리로 옮긴 뒤 가파른 경사 아래 덤불 속으로 미끄러뜨렸다. 시신이 뒤집히며 벌어진 입술 사이에서 부드럽고 떨리는 한숨이 흘러나왔고 그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더 이상 생명의 징후는 없었다. 그 한숨은 단지 시신을 움직일 때 새어나온 소리일 뿐이었다. 다시 한번 그는 꿈꾸는 사람처럼 잠시 멈춰서서 덤불에 반쯤 웅크린 시신을 바라보다가 길가로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한 번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이제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는 몸을 돌려 나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잔디밭 가장자리로 나왔을 때 음악이 멈췄고 곧이어 저택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베일리는 몹시 심란한 상태였지만 옷과 머리가 흐트러졌으며 자기 모습이 엉망이라는 걸 인지할 만큼의 이성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춤을 추는 사람들을 피해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이용해 외투 보관실로 향했다. 만약 용기가 있었다면 다과실에 들러 음료를 마시고 싶었다. 그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고 걸을 때마다 팔다리가 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따라다녔고 그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올 것만 같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외투 보관실로 들어가 번호표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시계를 꺼냈다. 하인이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번호표를 손에 든 채 동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손님? 아니요, 안이 너무 더워서요. 베일리가 말했다. 출발하시기 전에 샴페인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님. 하인이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베일리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거예요. 이 말에 하인은 코트와 모자를 내주고 코트를 들어 베일리가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베일리는 그의 손에서 코트를 낚아채 팔에 걸쳐주고 모자를 급히 쓰고 마차 보관소로 걸어갔다. 그곳에서도 하인이 베일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베일리는 코트 입는 걸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코트를 팔에 끼고 자전거 변속 레버를 90단으로 설정하고
가파른 경사를 내달렸는데 그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인은 너무 놀라 까무러칠 뻔했다. 램프를 켜지 않으셨습니다, 손님! 하인이 외쳤지만 베일리는 예상된 추적 소리에만 집중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운 좋게도 진입로가 도로로 비스듬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일리는 반대편 울타리로 튕겨 나갔을 것이다. 자전거는 경사를 따라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고 속도는 줄지 않았다. 죽음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베일리가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기 때문이다. 어둡고 조용한 도로를 따라 질주하는 동안에도 그는 뒤에서 말발굽 소리나 엔진 진동이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웠다. 베일리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예방 차원에서 바로 전날 이 지역을 자전거로 둘러보았다. 언제라도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골목길이나 샛길로 빠져나가도 길을 헤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는 계속 달렸고 끔찍한 사실이 들켰다는 신호는 들려오지 않았다. 5km쯤 달렸을 때 그는 가파른 언덕 아래에 도착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밀고 언덕을 올라야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랐을 땐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다시 자전거를 타기 전에 그는 코트를 입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의심이 들 만큼 눈에 띌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직 11시 반이었고 곧 작은 마을을 지나가야 할 터였다. 또 자전거 램프도 켜야 했다. 순찰대나 시골 경관에게 걸려서 멈추면 끝장이었으니까. 램프를 켜고 급히 코트를 입은 그는 다시 한번 언덕 정상에서 어두운 주변을 살펴보며 귀를 기울였다. 움직이는 불빛도 없었고 말발굽 소리나 엔진의 진동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본능적으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장갑을 찾았다. 장갑 한 켤레가 손에 잡혔지만 그는 즉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실크 목도리도 있었는데 흰색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도리는 검은색이었다.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그는 집 열쇠를 넣어둔 작은 주머니로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열쇠가 없었다.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박색 시각 케이스만 있었다. 그는 한동안 당황한 채 서 있었다. 남의 코트를 가져오고 자기 코트는 그곳에 두고 온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예일 열쇠는 그 주머니에 있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집에 예비 열쇠가 있었고 들어갈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 현관문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공구 가방에는 일반적인 자전거 공구 가방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이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문제는 그 코트에 자기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들이 들어있는지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안도의 숨을 쉬며 출발 전에 주머니를 신경 써서 비워두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강변의 거대한 공장 사이에 낀 그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는 안전할 것이다. 공포와 덤불 아래 보석을 두른 시신의 환영만 사라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자전거에 올라타 언덕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